안녕하세요, 부령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지난번에 모셨는데 이번에 또 한 번 모시게 됐네요. 이번에는 작가님으로 모시게 됐습니다. 2년 안에 오른다 지방 아파트 소액 투자 비법의 저자, 우리 건희 아빠 김용성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2달 만에 다시 또 부지런 TV를 오게 된 건희 아빠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15년 정도 이제 회사를 다니다가 올해 이제 1월이죠. 1월에 이제 퇴직하고 이제 본격적인 전업 투자자로 들어오게 된 전업 투자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액 투자로 이제 지방 투자를 많이 했고요. 그런 기반을 가지고 책을 한번 발견하게 됐는데요. 이번에는 저자로 한번 찾아뵙게 된 건희 아빠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책을 한 몇 개월 정도 준비하신 거예요? 제가 1월 달에 퇴직을 하고 나서요. 이제 이 책을 기존에 한번 제안을 받은 적은 있었습니다. 네. 이제 그때는 조금 잘 안 됐었고요. 이번에는 한 번 정도 좀 다시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배가북수 이제 이사님을 그때 한 번 정도 만나뵙게 되니까 이분하고는 뭔가 좀 통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그때 있었거든요. 그때가 3월이었습니다. 3월. 그래가지고 3월을 해서 좀 빨리 좀 내자라는 의견도 좀 있었고, 저도 이런 저기 투자의 방향성들이 계속 이제 빨리빨리 돌아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빨리 좀 들어가고 싶어서 한 3개월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런 편집 작업 뭐 이런 것도 있어서 4달 내지 5달 정도 소요된 걸로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최고 한 5달 정도 걸리셨다라고 네. 말씀을 하시는 건데, 원래 책 쓰는 게 어렵잖아요. 그러게요. 글을 쓴다는 것 자체가 조금 쉽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내용 제가 앞에 좀 읽고 그랬는데, 월급쟁이로서의 그 비에 또 공감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뭐 일단 책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이제 책 제목 자체가 지방 아파트 소액 투자 비법이긴 하지만 주로 이제 어떤 부분에 집중해서 쓰셨는지, 일단 본인 책에 대해서도 좀 간단하게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크게 2가지로 설명을 좀 드렸으면 합니다. 일단 대부분의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직장에 다니시거나 남편분 직장 나가시고 뭐 집안에서 이제 아기 키우시는 그런 주부분들이 많이 보실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그 부분을 좀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 2세에게 내가 과연 내 빌라 4층에서 이게 한 달에 뭐 40만 50만 원 이자나 갖고 있는 아빠의 모습을 내가 물려줘야 될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이제 다른 사람들처럼 이제 학군이라든지 뭐 이런 곳에서 조금 성장하고 있는 아빠의 모습을 아들한테, 건이나 가인이한테 물려줘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부분을 하나 좀 서두에 작성했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지방 투자를 하면서 제가 겪었던 점, 실패도 해봤고 성공도 해봤거든요. 그리고 또 중간에 고민해봤던 점, 그리고 고민했을 때 어떤 것들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런 것들을 또 리스크를 해지해가면서 투자했는지에 대해서 많이 적었던 것 같아요. 이제 주력으로 많이 적었던 것들은 지역 부분을 좀 많이 강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실패담보다는 성공담을 중요시합니다만, 저는 고루고루 배분했던 것 같아요. 이래서 실패했고,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라는 점을 좀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점 되게 잘하신 것 같아요. 저도 성공담이 보기는 좋은데, 쉽게 말하면은 지금 내가 투자하는 얘기가 아니라 옛날에 누군가 성공한 얘기다 보니까 오히려 이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는 성공담도 필요하겠지만 실패담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실패담도 넣으셨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일단 책에서 보니까 본인을 계속해서 흑수저라고 표현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흑수저라고 표현하셨는데, 근데 지금은 그 흑수저가 바뀌어서 나름대로 이제 유튜브도 나오시고 강의도 하시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지방 투자의 전문가로 활동하고 계시는데, 본인이 그동안 투자하시면서 지방 투자 가지고 있던 기준이 좀 명쾌하실 것 같아요. 네네. 그 기준은 무엇이었나요? 일단 개인마다 이제 자본이라든지 그릇이라든지 경제 교육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만, 건희 아빠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크게 이제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전반부에서는 진짜 말 그대로 이런 경제 교육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투자 타임이라든지 입지라든지 이런 걸 잘 모르니까 기준은 그냥 투자금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런 투자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투자금을 기준으로 이 지역이 성장할 지역인지, 아니면 그냥 놔둬도 될 지역인지, 아니면 경매로 그냥 싸게 넣고 싸게 받고 될 지역인지, 그 다음에 이제 세컨드였고요. 제 1번째가 이제 투자금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통장 4천만 원으로 시작해서 1,500만 원 갚고, 그 다음에 이제 2,500만 원이 저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던 그 돈으로 이제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돈을 가지고 할 수 있었던 게 그렇게 선택권이 많지 않았다 보니까 진짜 이런 갭충이들도 많이 사게 되고, 그 다음에 시간에 투자하는 일, 입시 투자는 좀 어려웠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중반부로 들어오고 2018년, 19년에 그런 실패담을 어느 정도 겪고 나서, 이거는 아니구나. 아니면은 같은 돈을 투자했을 때 왜 입지 분석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지역 분석이 필요하며 도심 재생이 왜
왜 필요한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중요성을 알게 되면서 그 다음부터는 투자금을 이제 제일 처음에 1,000만 원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지금 투자하는 지방 투자의 모든 기준은 거의 3,000만 원 내외입니다. 뭐 저의 기준은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부분 이제 재건축이나 이제 재건축이 될 만한 그런 아파트들 그리고 입지가 바뀌어가는 그런 아파트들을 대부분 투자하다 보니까 이제 네. 1,000만 원에서는 조금 힘들더라고요. 하지만 뭐 그러면서 이제 3,000만 원이 넘어가면 저희 기준으로 넘어가서 이제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투자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반기로 들어오면서부터는 투자금 3,000만 원 정도 내외에서 지역이 입지가 주거 환경이 개선되는 지역들, 재건축이 될 만한 지역들, 사람들이 앞으로 좋아해야 될 지역들 그런 것들을 먼저 선점해 놓고 이제 단계 주공 같은 거 이런 주공 아파트들을 많이 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거들은 처음에는 나도 잘 몰랐기 때문에 투자금이 가장 먼저였다. 네, 그게 1순위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경험이 조금씩 쌓이면서 아 그냥 무조건 갭이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투자금도 조금 더 늘어나고 주거 환경이 개선되는 곳 위주로 접근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주거 환경 개선이 되는 곳은 우리 건희 아빠님은 어떻게 찾으셨을까? 나름대로 뭐 찾는 방법이나 노하우가 있으셨어요? 처음에는 이제 원론적인 방법으로 이제 접근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강사님들이 이제 초창기 강사님들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뭐 도시개발을 확인해봐라, 어디 홈페이지를 들어가봐가지고 여기서 처음부터 뭐 한 300페이지 되거든요. 그거 다 읽어봐라, 뭐 서울시 도시개발 계획을 다 읽어봐라 뭐라고 얘기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군산이란 지역을 한번 제가 투자를 해보려고 가보고 있다, 관심 가지고 있다 그러시면 가장 좋은 거는 제가 해보니까 가장 효과적인 거는 그 지역에 나와 있던 중개사님 블로그가 가장 최고였던 것 같아요. 모든 호재, 모든 개발 계획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한 3-4개만 찾아보면 공통적인 것들이 몇 군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개사님은 요거를 많이 뭐 예를 들어서 오식도동을 좋게 보시고 어떤 중개사님은 이제 공원 쪽을 많이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비슷비슷한 내용들을 많이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그거는 맞더라고요. 그 중에서 공통점을 네. 찾아라. 공통적으로 얘기하시는 건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바쁘게 돌아다니시니까 공부할 시간이 너무 많지 못하고 그러니까 약간 요약 노트로 그 지역 중개사님의 블로그를 찾으신 거네요. 네, 그분들은 계속 그거에 대해서 올려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투자 마인드도 있으시고 또 얘기를 해보면 그분에 대해서 많이 연결해보시고 경험치도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뭐 그분들의 얘기를 그렇게 한 번씩 이렇게 들어보시면 아, 요 정도 들어가구나. 그리고 이제 그 키워드 몇 개를 찾으면 그 키워드로 다시 또 이제 이렇게 검색을 몇 개씩 해 나가는 방식으로 하는 게 제가 했을 때는 가장 효과적이었던 것 가장 같습니다. 효과적이었다. 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찾은 그 블로그의 그 주인장인 그 중개사님한테도 가가지고 물어보시거나 그렇게 하셨어요? 아니면 또 다른 중개사들하고도 또 연결을 해서 하셨어요? 둘 다 있는 것지만 한 7대3 정도인 것 같습니다. 7대3 정도로? 네, 이제 제가 모르는 지역, 뭐 예를 들어서 사천이나 진주 같은 데 내려가려고 할 때 재건축 단지를 찾려고 하면 솔직히 뭐 어느 분이 어떻게 해서 세팅을 많이 가지고 물건 갖고 계신지는 잘 모르지만 우리가 그걸 알아보려고 내려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흐름, 부시한 개발, 그리고 가치를 이제 보실 줄 알고 설명해 주실 분을 찾게 됩니까? 그분한테 전화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블로그 보고 전화했는데 이래저래 해서 가려고 합니다. 혹시 이렇게 해서 설명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몇 월 며칠날 가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분들은 마인드가 딱 달라요. 이제 전화를 해보면 네이버에서 이제 물건이나 올려놓으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블로그를 쓰시는 목적은 광고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은 나한테 와라라고 하는 거니까 이래저래 얘기했다고 하시면 거기까지 보고 오셨네요라고 얘기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투자 마인드가 어느 정도 잡혀 계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대화도 잘 편하고 그분들한테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나름대로 그게 이렇게 지방 투자 공부하는 데 있어 팁일 수도 있겠네요. 네,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책에서 보니까 지방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좀 명심해야 될 조건 3가지라고 하는 표현을 좀 쓰셨어요. 아무래도 지방 투자는 인구가 적고 외곽이라 위험성이 높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아마 그 명심해야 될 조건 3가지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영상에서 조금 그 3가지 내용을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책에도 제가 좀 많이 쓰고 이제 제 블로그에다가 여러 군데 좀 많이 썼지만 그 3가지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든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이제 서울 수도권 시장도 마찬가지고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고 요즘에 이제 틈새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수요와 공급인 것 같아요. 수급이다. 수요와 공급. 특히 지방은 공급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문제이면서도 기회인 것 같아요. 즉 공급 물량, 무슨 물량? 입주 물량이 가장 큰 것 같아요. 가장 컸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런 공급 물량이 많은 지역들은 웬간하면 피해 가시거나 지켜보시거나 차분하게 넘어가실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을 잡으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경남권하고 대구권이 그리고 또 전남 지역에 이제 광양이라는 곳이 되게 입주 물량이 상당히 2년 내지 3년 동안 많거든요. 게다가
입주 물량뿐만 아니라 또 분양 물량도 되게 많이 대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지역들은 조금 좀 이제 전세가라든지 이제 내 가치 투자를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지역들이니까 지역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타이밍에 약간은 좀 지연되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첫 번째 그것만 지키셔도 뭐 세 가지고 네 가지고 다 필요 없고 아이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그것만 그러니까 수급만 잘 보셔도 저는 지방시장에서 실패는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좀 웬간하면 호재가 있는 지역이 괜찮죠. 예를 들어서 이제 거제 같은 지역에 거제가 되게 멀어요. 그리고 또 거제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제주도의 3분의 1이라고 하더라고요. 땅덩이가. 여기서 여기까지 또 1시간인가 1시간 반 걸려요. 그러니까 되게 멀고 관광할 것도 되게 많은데 그런 지역에다가 교통 호재 같은 예를 들어서 철도망이 연결된다든지 도로망이 이제 넓은 것이 연결된 다음에 그때부터는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서하고 거제가 2시간 만에 주파를 해버릴 수 있는 이제 KTX 역사가 충전된다면 그때부터는 아침 8시에 출발하면 거제 도착하면 10시거든요. 그때 렌터카 타고 하루 돌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뭐 저녁 8시나 9시쯤 서울로 출발하면 서울에 도착하면 10시거든요. 그러면 당일 생활권도 되고 관광산업도 진행되며 거기에 대한 인프라는 계속 늘어날 수 있거든요. 즉 서울 수도권과 연결될 수 있는 이런 교통망 호재 같은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수요 같은 것들이 창출될 수 있는 것들이 저는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말씀처럼 수급만 봐도 어느 정도는 판단할 수 있다. 근데 지방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성공담도 있고 실패담도 넣었다고 네, 하셨어요. 그럼 실패담이라는 거는 거의 수급을 무시하셨던 경우가 좀 많은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거를 무시했기 때문에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제가 초창기에 가장 크게 실패했던 이유를 찾는다면 그게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실패 사례가 뭐가 있을까요? 뭐 여러 군데가 좀 많이 있겠지만 제가 청주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청주에서 많이 돈을 잃어봤고요. 네. 청주에서 돈을 많이 벌어봤기 때문에 제가 청주를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청주에서 무너졌다가 청주에서 밟고 올라왔다기보다 이렇게 바닥을 짚고 짚고 올라온 사람이기 때문에 자꾸 청주를 얘기하는데요. 청주나 전주, 광주, 익산, 군산 그리고 뭐 이렇게 춘천 이렇게 물량이 많은 지역을 갭이 작다고 그러니까 매매가 얼마, 전세가 얼마가 있는데 그런 게 해서 그러니까 청주 같은 경우에는 세종과 자체 그리고 대전의 물량이 어느 정도 너무 많았거든요. 동남지구가 18,000세대가 입주할 때가 2018, 19년도쯤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걔가 입주하면서 청주를 무너뜨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물량이 다가오고 있으면 사람들도 알아요. 실거주자들도 압니다. 왜? 자기가 이제 거기에 신축 아파트에 입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굳이 뭐 집을 안 사거든요. 집을 안 사고 그냥 있던 집이나 뭐 늘리지도 않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전세를 살려고 합니다. 왜? 뭐 어차피 나 여기 들어가는데 그때 또 입주할 때 뭐 팔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보다 한 1, 2년 기다렸다가 그냥 신축 아파트 입주하고자 하는 수요가 넘쳐날 때거든요. 그러면 매매 가격은 어느 정도 떨어지고 계속 전세가 없다 보니 사람들이 계속 전세만 살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렇게 붙어버리는 순간이 생깁니다. 어쩔 때는 이렇게 전세가가 또 높아요. 요런 기간이 이렇게 한 17년, 18년 요때 잠깐 나타납니다.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그때 정말 결과를 생각해 보지 못하고 나의 미래를 생각해 보지 못하고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갔던 때가 정말 그 피해가 컸던 것 같아요. 전세가 예를 들어서 1억 5천이면 매매가가 1억 4천5백일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매매가 1억 4천5백에 뭐 수리 좀 해주고 뭐 도배장판 좀 해주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전세 내게 되면 그렇게 잘 나가더라고요. 그렇게 잘 나가더라고요. 뭐 전세가 하나도 없습니다. 매매가는 한 2, 30개 있는데 전세가 한두 개? 뭐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전세 내기만 하면 잘 되고 전세 뭐 조건도 뭐 18개만 하십시오. 아니면 내가 500 더 드릴게요. 뭐 이런 수요들도 많으니까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많이 샀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결과는 정말 참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갭이 붙었었던 것이 이제 물량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입주 물량이 약박하면서 그 전세로 살던 수요자들이 대부분 다 이제 딱 신축 아파트로 이제 넘어가 버린 거죠. 18,000세대 막 정확하게 그 계산을 안 해봐서 그렇지만 한 2만 세대가 넘었던 것 같아요. 동남지구 옆에 상업지구도 많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넘어가면서 전세가가 폭락하기 시작합니다. 전세가는 한 5천에서 6천 무너지고 그 다음에 매매가는 한 3천 정도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1억 5천에 샀으면 매매가는 1억 2천이고 전세가가 1억 5천이었으면 전세가는 1억에서 한 9천만 원 정도 되는 거죠. 한 개당. 아,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그때 마이너스 손실로 계속해서 뭐가 튀어나와서 돈을 더 줘야 되는. 네, 그것도 한꺼번에. 제가 그때 12개인가 갖고 있었거든요. 한꺼번에 계속, 그 수요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아, 그때 정말 사람 미치고 환장하거든요. 웬간한 직장인들이 5천만 원, 6천만 원 내줄 수 있는 여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막 7, 8개씩 한꺼번에 나오고 전화 와가지고 이제 세입자분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소액이 됐으니까 자기는 연장할 생각이 없다. 그러니까 전세금 내달라.
그리고 내달라고 하는데 저는 전세금 내달라고 이제 중개사님한테 전화하면 전세가 너무 많아서 절대 안 나간다는 거예요. 뭐 5천만 원 갖고 안 되고 6천만 원 갖고 안 되고 조건은 계속 불러보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손절을 해야 되고 손절을 해야 되는 그걸 지켜야 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돈을 계속 투자해야 되고 그걸 제가 그때 버텼으니까 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 책에도 넣어놨지만 그때 그것을 버티기 위해서 서울 수도권에 좋은 것들을 팔았어요. 나쁜 거를 살리기 위해서 좋은 것들을 팔아야 되는 악순환이 계속 전개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라도 그때 좀 살아남았던 게 저의 가장 큰 실패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굉장히 스트레스 받으셨을 것 같고 그 대신 그 경험이라는 것들은 엄청나게 그 다음부터 투자 생각이나 이런 게 정말 확 바뀌지 않으셨어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하게 됐으면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때 내가 뭘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뭔가를 바뀌어야 되는구나. 변화하지 않고 자꾸 이렇게 투자금의 기준에서 내가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그때 되게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 과정이 있어야지 확실히 사람이 투자하는 마인드가 바뀌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책에서 보니까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갭충이. 근데 지금도 많은 분들이 볼 때 뭐 특히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돈이 없다 보니까 갭이 적은 것을 가장 먼저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분들한테 조금 경고의 의미로 갭충이라는 표현을 쓰신 건가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원래 그런 것 말을 이제 쓰는 건 좀 옳지 않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사람들이 기억을 상당히 자기 일이 아니면 뭐 간접 체험이라고는 합니다만 자꾸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자기가 직접 당하지 않으면 나는 아니겠지, 나는 뭐 그냥 이런 일은 당신이 잘못해서 자기한테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한테도 당장 나타날 수 있습니다. 뭐 여러분 주위에서 투자하시는 분들 많이 물어보세요. 그런 분들 자기도 모르게 계속 그런 지역과 그렇게 물량이 많이 들어오는 지역에 싸다는 이유로 투자금이 얼마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물건을 늘렸다는 그런 자부심이라는 표현으로부터 하여튼 자랑질 이런 것들을 좀 하기 위해서 그런 걸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좀 그런 표현을 썼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갭충이 짓을 하지 마라. 네. 저도 이 말씀에 동의를 하는 게 처음에는 자금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뭐랄까 갭이 적은 곳을 보게 되는데 갭이 적은 곳을 보더라도 수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챙겨보시는 그런 쪽으로 꼭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저도 이런 말씀을 다시 강조를 좀 하고 싶네요. 책에서 언급한 지역들이 좀 꽤 있어요. 네네. 언급한 지역을 가지고 한번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 시장이 굉장히 주춤한 가운데에서도 그래도 지방장 중에서는 가장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 아마 강원도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건희 아빠님이 보시기에 강원도가 강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조정 지역과 비조정 지역의 이제 차이에서 규제의 이제 사각 지역이라는 표현을 좀 쓰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한몫을 좀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절대 가격이 정말 쌌습니다. 절대 가격이 정말 쌌던 것 같아요. 강원도 지역이. 그래서 더 많이 올랐던 거고 더 많이 오른 만큼 수익률도 컸지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들은 계속 규제가 들어오고 조정이 되고 뭐 투자에 대한 메리트가 좀 계속 올라오는 반면에 강원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에 대한 어느 정도 청정 지역이었었던 것이 좀 어느 정도 가만히 된 게 아닌가 싶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그리고 또 강원도라고 해서 사람들이 조금 뭐 어디 시골 산간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네. 가보면 입지 좋고요. 실거주자들이 되게 좋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통망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원성 그리고 학군 이런 것들이 성장해가는 지역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주거 입지에 대한 가능성 그리고 가치에 대한 저평가 이런 것들이 많은 지역들이 많아서 저는 강원도 지역들이 계속 성장성이 좋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강원도 지역의 수급도 역시 영향을 미쳤겠죠. 아, 그래도? 그럼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수급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이제 염두에 두고 이제 다른 말씀을 해주신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각종 아파트들이 보면 이제 신축 위주로 아무래도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본인이 보기에 이 원주, 춘천, 강릉 중에서 투자하기 유명한 지역, 물론 이제 책에서도 좀 언급을 좀 하셨는데 유망한 지역이 있다면 주로 어디를 본인은 좀 보고 계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지방 네네. 투자 관심 있는 네네. 분들은. 이제 지역을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방금 얘기 드렸듯이 이제 원주, 춘천, 강릉, 속초입니다. 요 중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속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저렴한 아파트, 그러니까 가장 대장주의 가격이 싼 지역이 이제 원주입니다. 근데 이 네 개 지역 중에서 가장 인구수가 많은 지역이 또 원주거든요. 인구 37만이거든요. 근데 가장 인구수가 많으면서도 가장 아파트 가격이 싸요. 그래서 저는 원주가 조금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대장주 가격이 아직도 이제 성장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되어서 저는 원주를 선택해서 원주를 투자를 좀 했고요. 그래도 비싸죠. 그래도 비싸니까 원주도 보면 A급 지역이 있고 B급 지역이 있고 C급 지역이 있고 D급이 있어요. D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A급을 투자하기에는 이제 조금 좀 부담스러우니까 네.
B급이나 C급 정도 되지만 앞으로 개발 호재가 있고 개발 호재가 있어야 돼요. 즉 주거 환경이 개선돼야 됩니다. 주거 환경이 개선되고 그 다음에 아파트 가격, 그러니까 아파트 절대 가격이 싼 이 두 가지가 조건이 부합된다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두 개의 동을 좀 추천드리고 싶은데, 원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재개발 지역이 총 3개가 있고 재건축 단지가 하나가 있거든요. 원동주공하고 재개발 지구가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지금 분양을 시작했습니다. 즉 뭔 소리냐, 개선이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 지역 자체가. 그렇게 되면 원주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원동? 거기 뭐 재개발? 옛날에 막 소방차가 못 들어가니까 불이 한번 나면 피해도 커지고 뭐 선호하지 않는 비선호 지역이거든요. 언제까지? 지금까지는. 하지만 앞으로도 그러냐? 그런 것 봤을 때는 아니다는 이거죠. 앞으로 성장 가능하고 그 주위에는 이제 5,500세대가 신축 아파트가 올라오거든요. 그러면은 당연히 상권은 성장할 것이고 도로는 넓어지며 학원가가 성장합니다. 당연히 신축 아파트가 들어오니까 젊은 엄마 아빠들 들어오겠죠. 그렇게 되면 학원도 성장하고, 성장하니까 상권도 같이 성장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성장 가능한 지역이 저는 원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옆에 또 수요도 많아요. 또 병원 수요, 간호사 수요 이런 것도 많고 대학 수요도 많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투자금이 좀 적고 리스크를 좀 감당하며 좀 어느 정도 장기적으로 한 4년 정도? 2년은 좀 짧은 것 같아요. 2년 안에는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이런 수요가 너무 많아서 4년 정도 보신다고 하시면 저는 그래도 원동에 있는 그 주변에 있던, 나는 가만히 있어요. 나는 가만히 있고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형님 오빠들 들어오고 공원 들어오고 도로 넓어지고 옆에 학원가 생기는 그런 주거 입지들이 있는 지역이 저는 원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지역 괜찮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거기가 원동이 이제 C 정도까지는 아니고 B급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위쪽에 보면 원주에 외곽 지역이 좀 있습니다. 외곽 지역에 태장동이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태장동이요? 태장동이, 그러니까 원주를 사람들이 볼 때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정부가 개발될 때 사람들이 의정부를 되게 욕을 많이 했거든요. 왜? 군부대가 너무 많다 이게. 군사 지역이었다. 유래가 미군 부대 많고 그 다음에 군사 기지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게 의정부였거든요. 하지만 지금 의정부 뭐 누가 욕하는 사람 있나요? GTX가 뚫리고 그 다음에 의정부 고산지구 가보세요. 얼마나 잘 돼 있는데요. 그렇게 비슷하게 성장 가능한 게 태장동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군부대가 나가고 거기에 이제 관공서가 들어오며 옆에 이제 과학박물관 그리고 또 어떤 관광도시로 성장시키고자 택지개발 지역으로 꾸준히 개발하고 있는 지역이 태장동이거든요. 근데 원주 사람들은 태장동을 싫어해요. 왜? 아까 같은 그런 이미지, 여기 군부대 나 있고 이제 탱크 지나가니까 자꾸 옆에 이제 개발이 잘 안 되거든요. 뭐 탱크 지나다니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는 그거고, 앞으로 이제 계속 태장동이 그렇게 C급 지역으로 밀려 있느냐, 저는 그렇게 보진 않고요. 계속 개발의 호재가 있고 이제 이군 지사가 계속 이제 이전 계획 갖고 있고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지역도 계속 개발되고 주거지 입분도 높아지며 신축 아파트가 되게 싸요. 되게 쌉니다. 요즘에 이제 공부가 사람들이 많이 돼가지고 이제 대부분 아시겠지만 앞으로의 모든 신축 아파트의 이제 조합원 분양가가 됐건 일반 분양가가 됐건 8사를 기준으로 3억 5천 미만으로는 분양을 할 수가 없대요. 뭐 시멘트 가격 폭등하고 뭐 인건비 폭등하고 뭐 철근은 뭐 2배 넘게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자재 값들이 너무 폭등했대요. 그리고 또 전쟁도 아직 안 끝났고, 그러니까는 아무리 뭐 LH에서 짓건 땅이 없는 곳에 짓건 아파트 분양가가 3억 5천을 미만은 줄 수가 없대요. 그럼 3억 미만의 신축은 괜찮아요. 3억 미만의 신축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이 있는 지역이 어디다? 그러면 저는 태장동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 조금 이제 신축이 될 만한 것들을 좀 잡아놓고 거기에 이제 향후에 또 계속 분양 계획이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후속타들이 나의 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것들이 저는 태장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태장동 얘기했을 때 제가 순간적으로 아까 잠깐 웃었거든요. 왜 그러면 제가 그 태장동을 지나서 제가 군 생활을 했었어요. 그래서 탱크 타고 다니셨네. 네, 순간적으로 지금 그 동네가 생각이 나면서 그 동네가 이렇게 지금 발전하고 있단 말이지. 왜냐면 진짜 옛날에는 장난 아니었거든요. 네, 탱크 지나다니고 막 그러니까 자주포 다니고 막. 어쨌든 저도 한번 태장동 지역은 옛날 기억, 벌써 제가 군 생활한 게 30년 전이네요. 그때 한번 그랬는데 한번 가봐야 되겠습니다. 그때 땅을 사셨어야죠. 땅을 사셨어야죠. 아, 그때는 풀 뽑을 줄만 알았지 땅 살 생각을 못 했었을 때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강원도 지역을 좀 봤고요. 이제 좀 전라북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전북 지역. 강원도 지역과 마찬가지로 최근 많이 오르는 동네죠. 네. 강원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빠지지 않는 동네가 지금 전북 지역인데, 네, 맞습니다. 그 중에서도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전북 그러면은 일단 전주, 군산, 익산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그 중에서 건희 아빠님이 보시기에 괜찮다, 또는 본인이 지금은 그렇지만 또는 앞으로 이런 것 때문에 관심을 갖고 있다, 이런 동네가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로 이제 전주, 군산, 익산 이렇게 세 개 지역이 한 개의 이제 생활권이다라는 것을 먼저 인식하고 계셔야 합니다. 물론 대장은 전주, 그 다음에 군산, 익산입니다. 이 세 개의 지역이 물량이 들어오면 전주에 물량이 있으면 군산과 익산에서도 수요층이 전주로 가고요. 예를 들어서 익산에 물량이 있으면 이제 입주 물량이 있으면 군산이라든지 전주에서 이렇게 이제 각 수요층이 이제 이동을 합니다. 한 개의 생활권이다. 그러니까 차로 타보면 30분 이내니까 뭐 철도가 뚫려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 지역의 물량과 수요와 공급을 같이 한다라는 것을 좀 인식하고 먼저 생각을 좀 하셔야 되고요. 가장 좋은 지역은 그래도 전주죠. 전주가 가장 좋습니다. 그런 걸 규모의 경제라고 하거든요. 규모가 크면 클수록 더 파이가 크고 더 상승 여력이 높습니다. 그런 열망이라고 하거든요. 하지만 이제 저의 이제 방향성은 B급 전략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A급 좋은 건 알겠는데 들어가려고 하면은 이제 투자금도 많이 들고 아파트 가격도 비싸고 내가 이걸 사야 되는 게 맞는 건지 가이드라인 같은 형님 도시의 시세를 보고 이제 동생 도시들이 이렇게 따라가는 스타일인데 어디가 천장인지 잘 모르잖아요. 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군산을 좀 추천하는 편입니다. 제가 아침에 이제 뉴스를 잠깐 찾아봤는데 군산이 왜 좋은가 자꾸 이제 얘기를 드리자면 아까 같은 이제 호재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철도망 호재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으면 가장 좋은 거는 산업 기반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산업 기반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어떤 산업? 조선소 산업이 다시 좋아지고 있는데 그 좋아지는 것 중에 이제 가장 큰 메리트가 울산 동구에 가보면 이제 현대조선소가 기존에 이제 군산에 있던 물량들을 다 가져와가지고 군산 도크가 다시 폐쇄가 됐었거든요. 그래갖고 그때 이제 퇴직하시거나 외주로 나가신 분들이 4,000명이 넘는데요. 4,000명이 넘으니까 얼마나 군산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힘든 와중에 또 그 GM대우가 2016년에 무너졌죠. 17년에 무너졌죠. 아픈데 때린 격이죠. 그리고 이제 그 뒤로 이제 군산이 조금 이제 많이 안 좋았다가 다시 이제 여러 지금 같은 조선소 사업이 좋아지면서 올해 이제 2022년 10월을 기준으로 이제 한 개의 도크가 다시 이제 재가동한다고 합니다. 한 개의 도크가 재가동하고 이제 완전 재가동은 아니고요. 그 내년 3월에 이제 완전 재가동이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분 재가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6년 동안 도크를 가만히 놔두니까 시간이 좀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게 사람도 필요하고 장비도 좀 필요하고 어느 정도 물자도 필요하고 해서 올해 필요한 인력만이 이제 800명이래요. 올해 한 개의 도크를 생산하는데 그리고 내년에는 3,000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뭐가 됐던 간에 지금 되게 구인난이 심각하긴 합니다만 수요는 어느 정도 그렇게 계속 들어올 거 아닙니까? 사람이 들어오면 경제는 돌아갈 것이고 정대가 돌아가면 어느 정도의 부동산 시장에도 긍정적인 역할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지거든요. 이런 걸 좀 역순으로 좀 말씀드리고자 하면 군산이 제일 처음에 이제 도크가 이제 폐쇄되면서 이런 이제 현대중공업이 철수하면서 가장 먼저 무너졌던 것들이 원룸 산업이래요. 뭐 예를 들어서 뭐 20명, 30명씩 이제 1인 주거지를 공급했던 그런 원룸 수요 그리고 소형 아파트 거기에서 종사하시던 분들이 거의 대부분 다 이런 그 용적공이라고 하거든요. 지지고 막 그 용적공들을 많이 잘라냈거든요. 수요가 계속 그게 많이 필요하대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자면 이제부터 군산에는 이런 원룸 다가구 수요 그리고 또 이런 소형 아파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요가 무슨 수요? 임차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대장주의 가격은 대장주 가격대로 갈 것이고 좋은 것들은 좋은 곳으로 갈 것이고 또 이런 B급이나 C급 지역들에 이제 소외됐었던 지역들에 있는 오식도동이라든지 이제 오식도동도 상당히 좋습니다. 직주 근접이에요. 그리고 또 이렇게 원룸이 참 많죠. 거기 그 동네가. 네. 실제로 현장 가보시면 그런 원룸 수요인데 옛날 같은 경우 다 무너져가지고 뭐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거의 다 차 있대요. 그 당연히 이제 월세가 좀 싸긴 합니다만 수요가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그 원룸이라든지 다가구, 빌라 이쪽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임차가 거의 대부분 다 차 있대요. 그리고 이제 거기가 차 있으면 다음에 차츰차츰 다음 주거지로 이제 계속돼서 이런 수요가 올라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군산이 가장 좀 괜찮은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지금 현재 군산에 사람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또는 이제 수요가 계속해서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원룸이라든지 소형 아파트 쪽에 조금 더 집중하는 투자가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 조금 첨언을 좀 드리자면 그런 식으로 이제 수요가 이제 조금 1인 수요 그리고 이제 용적공 수요 이제 뭐 그런 수요가 이제 그 생태계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조선업에도 뭐 용적공도 필요하고 뭐 거래인도 필요하고 크레인도 공급하는 그런 회사들도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게 다 무너지다 보니까 어느 한쪽에만 이렇게 다 같이 좋아질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용적공들이 가장 수요가 많대요. 그러니까 많이 뽑으려고 하는데 잘 안 오려고 한대요. 이제 힘들고 급여도 좀 안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안 돼서 지금 수요가 창출이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그거고 그렇게 되면 그런 1인 수요가 조금씩 들어오게 되면 뭔 소리냐면 아파트 가격이 요 정도 있으면 전세값은 계속 올라갈 거 아닙니까? 수요가 높아지면 월세가 됐건 전세가 됐건 그러면 투자금을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투자금을 줄일 수 있으면서 앞으로 성장은 가능할 것이고 물량도 같이 없다면 한 번쯤은 좀 고민해봐도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강원도, 그다음에 전북 얘기했는데요. 다른 쪽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충북의 경우, 충북 같은 경우는 아까 청주의 씁쓸함도 얘기해 주셨는데 강원이나 전북보다 사실 더 먼저 오른 곳이 바로 이제 충북 지역이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역시 이 지역에서 가장 인구가 제일 많은 곳 청주. 청주를 가장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 요즘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청주는 별로예요. 네네. 최근 청주가 몇 년간 진짜 많이 올랐잖아요. 네네. 제가 듣기로는 앞으로 또 몇 년간 입주 물량 자체는 조금 줄어들고 있다. 이런 곳 중에 하나가 청주라고 들었는데 이 지역에서 그렇다면 관심을 보일 만한 지역.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걸 흐름이나 추세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도시공학적으로 이제 얘기를 드리면 도시를 개발할 때 도시가 어느 정도 이제 슬럼화되고 공급을 좀 해야 되고 이제 신축 아파트를 공급하려면 택지를 개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많습니다. 중심부를 밀어버리지 않고 외곽에 이제 택지를 개발해서 거기다가 아파트를 공급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량이 상당히 많아서 외곽 지역을 개발을 많이 하거든요. 청주는 지금 외곽이 개발이 다 끝난 상태예요.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제 조그만한 건 있긴 하죠. 근데 대부분 다 끝났습니다. 이제 5송이 있긴 합니다만 그거는 별개로 두고요. 그럼 외곽이 끝났으면 그 다음은 어디냐? 외곽이 많이 올랐으면 상대적으로 빈약하게 된 구도심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거든요. 그 모든 것은 대부분 다 그런 식으로 들어가서 외곽 지역에 있는 택지 개발 지구인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으면 이제는 구도심에 개발될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걸 이제 도심 재생이라고 하는데, 즉 지방에서의 도심 재생도 투자 가치가 있습니다. 왜? 외곽에서의 이런 아파트 가격의 상승을 본 사람들이 잠깐만, 그러면 저쪽도 신축이고 이쪽은 신축인데 여기에는 인프라가 다 깔려 있단 말이에요. 학교도 다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언니 오빠들도 다 있고 말 그대로 이제 이웃 사촌들 이런 분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같이 살다 보니까 여기를 떠나기는 싫은데 신축은 살고 싶고 신축은 살고 싶은데 공급은 없는데 잠깐만 여기 신축이 들어오네 라고 하면 선택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 이제 구도심의 신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지역들이 지금 개발을 계속 각차를 가하고 있거든요. 청주의 사직 3구역은 지금 2주가 끝나서 이제 곧 있으면 철거 단계고요. 사직 1구역도 계속 침공하고 있고 그 밑에 있는 3, 5구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모충 구역들이 약진하고 있습니다. 뭔 소리냐? 그리고 밑에 오는 또 서원구 밑에 있는 또 주공 아파트들이 되고 가격을 많이 형성을 하고 있고요. 그런 지역들이 계속 이렇게 벨트를 형성되면서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이제 모충동까지 계산을 해보니까 8,000세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웬간한 한가의 주거 입지를 형성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지역들이 도심 인프라를 가지고 있고 이제 이렇게 이번에 청주에서 이번에 비 많이 왔잖아요. 네네. 비 많이 온 지역 중에 이제 자꾸 범람을 하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엔 범람 안 했대요. 이제 여기 정비를 너무 잘 해놔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지역들에 있는 재개발 지역들은 직접적으로 사셔도 되고 그 지역에서 그런 것들을 따라갈 만한 5층 저층 아파트 뭐 이런 것들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즉 도심에서의 재개발이 들어와서 신축 아파트로 들어오고 그리고 그런 지역들이 대부분 다 또 뭐 자이, 금호, 어울림 뭐 이렇게 일군 브랜드가 되게 들어오거든요. 현대, 아이파크 막 이렇게 좋은 브랜드의 대규모 아파트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도심이 개발되고 주거 환경이 변화되는 지역들 그리고 또 무심천 지역들이 계속 또 이렇게 뷰가 나오는 동호수 이런 것들은 전 투자 가치가 좀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좀 구도심이긴 하나 지금은 헐렁하나 앞으로의 개발 호재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개발이 되어서 성장 가능한 주거 입지가 개선되는 지역들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아파트 시장이 안 좋잖아요. 아파트 시장이 안 좋다는 것이 부동산 시장이 안 좋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 사람들이 틈새 시장을 따라서 요즘에 지금 난리 난 곳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분야라는 표현이 있죠. 썩빌 시장이거든요. 신통구역, 역세권 시프트, 모아주택, 가로주택 정비사업 하여튼간 이렇게 구역 지정 이슈가 있는 재개발이 가능할 만한 그러니까 속도를 많이 줄 수 있는 이런 썩빌 시장이 요즘에는 되게 각광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저도 선배님 같이 20년을 넘으신 분들한테 그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투자 가치가 있냐 흐름이 맞냐라고 묻다고 하면 그때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조금 다르긴 해서 이제 동률을 더 볼 수 없다지만 이게 흐름이 가는 거는 맞대요. 즉 지금의 이제 아파트 시장의 수익률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이제 취득세 구간이라든지 뭐 좀 이제 안 좋은 구간이다 보니까 대부분의 이제 투자자들이라든지 자금이 이제 이런 썩빌 시장으로 지금 계속 진출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번 정권에서는 그런 것들이 되게 각광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저도 인정하고요. 맞는 것 같아요. 다른 데 틈새 시장을 계속 찾아야 되니까요. 그런데 저는 이제 지방 투자 전문이거든요. 네. 지방 투자 전문이다 보니까 그럼 과연 서울 수도권에만 이런 썩빌 시장이 이제 투자 가치가 있냐 이거죠. 그럼 그렇게 보면 잠깐만 저기다가 이런 썩빌 시장이 이제 좀 장점과 있으면 단점이 있습니다. 뭔 소리냐? 장점은 이제 방향성이 맞다는 거죠. 단점은 뭐냐 이거죠. 먼저 들어간 사람은
먹고 나오는데 뒤에 들어간 사람은 말 그대로 뭐라 그러죠 이제 물릴 수 있는. 네, 이런 것들은 이제 한계 가격에서 사버리게 되면 그때부터는 진짜 비자발적 장기 투자가 되거든요. 이제 10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절대 팔리지 않아요. 그 가격에서는. 이런 것들이 조금 리스크가 큽니다. 그래서 서울시장에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이제 그런 썩비를 누가 사냐면 실거주는 절대 썩비를 사지 않습니다. 뭐 투자가 됐건 그건 신축가나 분양권 사지 절대 이런 썩비 안 사거든요. 그러면은 투자자들만 이거를 사거든요. 투자자들은 공부가 좀 돼 있거나 공부가 돼 있으면 테크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선점을 합니다. 그래서 리스크가 좀 있어요. 그러면 그런 시장이 지금 서울 수도권 시장에도 있지만 지방에는 없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대 광역시 소규모 주택 정비구역 관리 같은 경우에는 서울 수도권에도 있지만 지방에도 70개 정도가 지금 후보지가 계속 발굴이 돼갖고 저기 공급이 되려고 예정하고 있거든요. 7월 14일 날에도 계속 발표해갖고 13군데가 발표를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청주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다 어려워. 아우 몰라. 뭐 모아주택이 뭔지 아우 신통이 뭐야. 그러니까 서울형 신통기획이 지방에도 있다는 거예요. 어디 모아주택이. 그러면 그런 곳에서의 이제 기존에는 구역이 지정이 안 됐다가 구역 지정 이슈가 될 만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해제 지역에 있는 그런 재개발 구역들은 전 투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 서울에만 그런 수요가 있겠어요? 아니에요. 지방에도 그런 수요가 많고요. 옆에서 아파트 단지 막 5억 6억 찍어버리는데 자기들은 뭐 잠깐만 내가 그때 반대표를 내가지고 갑자기 지금인데 갑자기 배가 아프거든요. 뭐 사람들은 다 그래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잘 되면 나도 될 것 같은데 내가 안 되면 되게 기분 나쁘거든요. 그러면 될 것 같은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게 청주의 3호 구역 옆에 산남 1, 산남 2 그리고 모충 탑동 1, 탑동 2 이런 지역들이 그러니까 해제 지역이에요. 해제. 산남 1 뭐 이런 지역들이 되게 많거든요. 저는 그런 지역도 한 번씩 관심 가져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데 가보면 빌라가 아니고 아파트가 있어요. 무슨 아파트? 대지 지분이 높은 아파트. 그러면 그런 대지 지분 하나 높은 거 그런 거 사면 되나요?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그게 전체가 개발된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얘기가 달라지죠. 그래서 소액으로 이런 구역 지정 이슈가 있는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 투자는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추세거든요. 추세. 지금 아파트 시장의 추세는 조금 안 좋지만 빌라 시장은 좋아진다. 근데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화가가 그려놓으신 분들이 시장이 안 좋고 그러면 정말 한 방에 그림이 없어지거든요. 그런 시장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식으로 좀 안정되고 그리고 딱 까놓고 얘기해서 저기 이런 데 좀 살려면 투자금 3억 이상 들어가잖아요. 안정된 거 살려면. 아니면 또 1억 정도 가지고 투자하려면 잠깐만 이거 그려놓은 거 맞아? 막 이런 데를 들어가야 되니까. 하지만 이제 지방에 있는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구역 지정 이슈가 되는 이제 으쌰 하는 그런 지역들의 빌라 말고 단독주택 말고 다가구 말고 아파트를 사놓으면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관심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충북 지역의 청주 말고 또 다른 도시가 어딨나라고 생각해보면은 충주하고 제천이에요. 네네네. 물론 청주보다는 좀 덜하겠지만 그럼요. 역시 나름대로 대표 도시인데 이 지역은 또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청주, 충주, 제천 라인이거든요. 청주, 충주, 제천 라인. 그러니까 청주가 큰형이고 충주는 조금 작은 동생, 그리고 제천은 막내 동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요즘에 이제 지금도 이제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 몇 분 있지만 인구수가 그렇게 작은 도시는 조금 좀 위험하니까 못 들어간다라는 표현을 드리는데 인구수보다는 그 지역의 절대가를 보시는 게 편합니다. 무슨 절대가? 대장주의 절대가.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이제 무조건 뭘 하건 아파트 분양가는 3억 5천 미만으로는 분양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신축 가격이라든지 그 지역의 4억 정도의 언저리에서의 가격을 가지고 있다면 또 높아진다면 전 투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가? 그 지역에 신축이 될 만한 재건축이라든지 재건축이 될 만한 대지 지분이 높은 5층 아파트, 그게 많은 지역이 충주예요. 충주에 정말 그런 5층 저층 아파트라든지 따라가는 지역, 파괴력이 높은 지역들이 몇 군데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충주라고 생각하고요. 충주의 대장주가 이제 호암지구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제 제 책에도 적어놨지만 충주의 대장주가 호암지구에 있고 서충주의 대장주가 이제 서충주 푸르지오가 될 텐데 이것들의 가격이 거의 비슷하게 지금 5억 구간에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청주도 그렇고 충주도 그렇고 상승 여력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정도의 가격이면 조금 더 대장주들은 약진할 가능성이 높고 그 약진할 것들을 따라갈 만한 재건축 단지들이 저는 좀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용산주공 사라는 게 아니에요. 용산주공 뭐 간평가 나왔잖아요. 사업성 나와가지고 조합원 분양가 4억 5천 때려버리니까 지금 뭐 난리 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나라는 게 아니고 그걸 따라갈 만한 저층 아파트들이 충주에 상당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천을 물어보셨는데 이제 제천의 특징을 조금 한번 좀 더 알고 가시면 좋은데 행정구역은 제천은 충청도예요.
제천 이제 인구 13만이거든요. 13만의 도시긴 합니다만 그게 좀 어느 정도 영향권에 있는 것이 이제 강원도랑 조금 붙어 있죠, 조금. 네, 영향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원주랑 가까워요. 그러니까 자기의 색깔은 강원도인데 내가 있는 지역의 행정구역은 충청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충주하고 제천은 그닥 교류가 별로 없습니다. 그 대신 이제 원주랑 조금 교류가 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입주 물량은 좀 원주랑 보시고 행정구역에 대한 호재는 청주, 충주, 제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수요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인 그 행정구역은 조금 다르다. 하지만 제천 같은 경우도 인구 13만이긴 합니다만 호재가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 있어요. 무슨 호재? 절대 가격이 쌉니다. 절대 가격이 그 지역에 대한 절대 가격. 그래가지고 재건축 단지들이 상당히 약진을 많이 했어요. 제가 제천을 좀 그 강과시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인구 13만의 도시인데 올라왔자 얼마나 오르겠어 라는 그런 좀 판단 미스? 네. 이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제천 같은 경우에도 저도 누누이 얘기하지만 그 지역의 대장주의 가격이 상승하면 그 후속타로 돌아가는 재건축 단지들라든지 인근에 있는 1억 이하 단지 그 조그마한 단지들은 투자 가치가 있거든요. 성장이 가능하고 가격이 상승하니까요. 그랬는데 그 제천의 대장주들이 2억 5천이었거든요. 이전엔. 네, 2억 5천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슬금슬금 오르기 시작하더니 걔가 4억을 찍어버리더라고요. 뭔가 4억을 찍고 나니까 그 다음에 후속타로 들어오는 재건축 단지들은 조합원 분양가에 이제 사업성이 나와버리니까 상승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 저도 조금 느낀 것 같아요. 제천이라고 인구 작은 도시라고 해갖고 상승이 안 되는 게 아니고 그 지역의 대장주의 가격이 상승하면 그 후속타로 들어오는 분양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값어치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천도 지금 외곽 지역들이 계속 분양 물량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안쪽에도 분양 물량이 좀 있는데 거의 대부분 다 지금 미분양이 좀 있긴 합니다. 근데 소화가 그렇게 빨리 될 거라고는 저는 생각 못 했지만 수요가 좀 있는 도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저 책에서 언급되지 않은 지역이 분명히 있어요. 네네네. 충남, 전남, 경상도 지역, 제주 지역이거든요. 네네네. 이 지역은 당분간 별로라서 안 하신 건가요? 처음에 잠깐 얘기 드렸듯이 지방 투자할 때 가장 큰 게 정말 이것만 지키시면 자기 원금 잃지 않아요. 수급, 수요와 공급이에요. 수요와 공급. 지금 이제 구룡님께서 얘기하신 그런 지역들은 좀 물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역들이 나쁜 지역이라든지 투자 가치가 없다든지 뭐 미래 가치가 없다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당장은 조금 이제 관망을 좀 해야 될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책에서 언급을 좀 안 했고요. 사실 제가 외부에 있는 얘기지만 저를 처음으로 이제 그 미분양 투자해서 성공한 지역이 저희는 경남 지역이거든요. 저에게는 되게 고마운 지역이에요. 그런 것들이 투자가 이제 성공해서 제가 다시 그걸 갖고 충청도 지역 찍고 그 다음에 강원도로 올라온 거거든요. 저에게는 이런 경남, 경북 지역들이 되게 고마운 지역이에요. 되게 고마운 지역입니다만 그때는 고마운 지역이었는데 지금은 좀 관망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서 이제 다음 책에 좀 거론을 할 생각이고요. 마지막에 말씀하신 이제 제주 지역. 제주 지역이 조금 특징이 좀 있습니다. 되게 아파트 가격이 너무 비싸요. 아파트 가격이 거의 뭐 분당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되게 비싸요. 뭐 지금 11억이거든요. 12억이거든요.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장에서 받아주는 제주도의 대장주의 가격은 얼마다? 10억 구간이 넘었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어디서? 시장에서 받아주는 가격. 그러면 10억 구간이 넘어가게 되면 그 뒤로 이제 후속타로 들어오는 분양 물량이라든지 재건축 단지의 사업성은 10억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계속 재건축 단지들이 그렇게 비쌈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유지하는 원인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받아주는 가격이 그 정도로 높아서 재건축 단지들이 치고 나가고 지금 제주도에 뭐 분양권 사라는 거냐? 아니 뭐 저기 뭐 재건축 단지 사라는 게 아니고 그 재건축 단지들 옆에서 또 다시 따라가는 아파트 단지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가보면 뭐 한 동짜리 저런 걸 사라는 거야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다시 흐름 투자로 그 옆에 있는 단지들이 좋아지면 뭐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든지 소규모 재건축이 이제 제주도에서는 되게 화랑이거든요. 대규모 개발 계획이 없어요. 제주도는. 그러니까 한 동이라든지 두 동을 때려부시고 거기 위에다가 두 동짜리 아파트를 짓는 게 이제 제주도의 트렌드거든요. 제주도의 트렌드예요. 제주도에.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에 대한 투자 가치가 저는 높다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것도 한 번씩 보면 전 제주도 시장이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알겠습니다. 경남 지역에 지금 당장은 좀 애매하다고 하셨는데 거제 같은 경우는 좀 전에 얘기하신 군산의 조선소와 관련된 맞물려 생각하게 되면 거제도 좀 괜찮은 거 아닌가요? 네, 저는 거제가 이렇게 안 오를 거라고 생각되지 않았는데요. 상승 여력이 상당히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잠깐 디테일하게 보면 거제 이제 대장주 가격이 5억이 딱 넘었거든요. 대장주들은 그래도 한 2억 정도 올랐어요. 그러니까 좋은 아파트들, 개발 계획이 좀 높은 이제 브랜드된 아파트인데 중간에 있는 대장주가 A급들은 올랐는데 B급들이 추격을 해줘야
해줘야 되는데 추격을 못 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생길 수 있나? 왜 추격을 못 하지? 그러면은 B급들이 추격을 해줘야 이제 C급들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A급들은 상승에다가 어느 정도 조금 정체되어 있는 상황인데 B급하고 C급들이 왜 안 오를까라고 이제 조금 의문이긴 했습니다만 좀 거제같이 이렇게 호재가 많고 지금 뭐 대우조선해양에서 이제 사람들 계속 뽑고 있죠. 뭐 지경은 아닙니다만 이제 또 저기 하청 2차, 3차 좀 이런 밴더들로 이제 계속 사람들을 뽑고 있거든요. 사람들을 뽑고 있으면 당연히 수요는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왜 B급 단지들이 약진을 못할까라고 저도 좀 되게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이제 저도 여러 군데다가 이제 이분도 물어보고 저분도 물어보면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아까 그 생태계가 무너졌다고 해요. 잠깐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그 생태계, 그러니까 뭐 용접공도 그렇고 화물공도 그렇고 크레인공도 그렇고 이런 전체적인 시장이 한꺼번에 같이 융화가 돼야지 아파트 시장에서도 경제가 다 좋아지는데 2015년에 받았던 그런 월급이라든지 처우가 지금 더 나빠졌대요.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저번 달까지 파업하고 막 그랬잖아요. 네. 그런 이유가 이런 처우 개선이 되게 열악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수요가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그 수요가 다시 경제로 들어오기에는 진입장벽이 좀 높아졌다? 뭐 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들은 잘 살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추격을 해줘야 되는 수요가 좀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되는데 그게 좀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거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시간을 두며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네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론적으로 보면 분명히 따라 붙어줬어야 돼요. 이론적으로. 근데 그 이론이 좀 안 맞아 떨어지는 지역이 거제가 아닌가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게 힘없는 지역이 거제가 아니거든요. 거제가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만 저평가 구간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제 관찰을 하고는 계시겠네요. 네, 그거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건희 아빠님께 웬만한 지역들은 좀 다 여쭤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여쭤봤었거든요. 다시 한번 지방 투자에 관심이 많은 분들한테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지 한번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한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조바심인 것 같아요. 이제 처음에 이제 지방을 내려오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투자금이 없으시니까 네. 지방에 내려오시는 경우가 거의 90% 이상이거든요. 그러면 남들처럼 좀 빨리 성장하고 싶고 또 빨리 수익을 내고 싶은 그런 마음에 또 이제 물건을 찾다 보니까 아까 뭐 얘기 들었더니 그렇게 성장하기보다는 조금 좀 조심해야 될 지역들에 그렇게 이제 좀 자기의 가치관에 부합하지 않는 곳에 투자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조금 공부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좀 지켜보시며 입지 공부라든지 이렇게 따라갈 만한 그런 것들을 좀 가지시면서 조바심 내지 않으셔도 된다. 앞으로 계속 우리가 또 1년, 2년 투자하고 또 제대할 거 아니잖아요. 10년 하시고 20년 계속 투자하실 건데 이렇게 조바심 내지 않고 천천히 가셔도 오래 투자하시면 분명히 수익률이 있으니까요. 그런 것에 대해서 조바심 내지 않고 천천히 가셔도 된다. 지방 투자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서울 수도권이라고. 그러니까 원리는 같으니까 그 원리에 따라서 천천히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첫째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저는 실패를 좀 많이 해봤거든요. 실패를 많이 해봤던 그러니까 그 실패를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자기가 감당 가능할 범위 내에서 사람들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것들 너무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더 공부하시고 노력하시고 임장 가고 그 다음에 분석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작은 것부터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많은 분들한테 조언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번에 책 나오시고 난 다음에 부지런 카페에서 이번에 저자특강 준비하셨는데 이번에 강의 내용은 어떤 방향으로 좀 준비를 해주셨나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책을 썼으니까 이제 책의 내용에서 당연히 이제 어느 정도 얘기는 좀 드려야 되니까 책을 이런 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이런 지역들을 제가 썼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된다가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쓴 지역들이 이런 지역이 있고 이런 지역이 있으면 그래서 이제 A, B, C급 중에서 이렇게 C급이나 B급 중에 제가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B급이라는 C급이 이런 지역들이 또 나타나니까 지역 분석을 약간씩 몇 군데 하나 정도 잡아서 이제 얘기를 해드렸고 마지막 세 번째 아까 중간점에도 잠깐 나왔겠지만 부동산이 이런 걸 추세라고 합니다. 추세, 흐름. 이제 엊그저께 제가 이제 제 블로그에다도 적었는데 되게 감동받은 중개사님을 한 명 만났어요. 대박이더라고 그분.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추세는 흐름이고 흐름은 큰 강물과 같아서 한 번에 바뀌지 않는데요. 천천히 바뀌다가 어느 순간에 큰 파도가 돼서 날아온다라고 하거든요. 지금의 부동산 시장의 파도는 이제 지금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파도는 도심 재생이에요. 도심 재생이 어디? 구역 지정 이슈가 가능한 도심 재생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떤 것들이 좋고 어떤 것들이 위험하며 그럼 어떻게 접근 전략을 가져가야 되며 그런 것들이 마지막 네 번째 지방시장에도 투자가 가능한 범위를 제가 한번 좀 알려드릴 거고 준비를 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2년 안에 오른다 지방아파트 소액투자 비법의 저자
김 작가님이시죠? 김용성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건희 아빠님과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다음에도 또 한번 또 부르면 오시겠죠? 부령님 뵈러 또 우리 부지런한 회원님들 뵈러 또 한번 또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